자, 갑시다. 그래서 근대 민법의 3대 원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 이번 계약법 할 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 3대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그 뼈대는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약간의 수정이 있지만,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의 의미는 뭐냐면 법률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과 다르게, 그 법률 내용과 다르게 나는 얘와 이런 내용의 거래를 그것과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 그 법률은 제껴놓고 당사자가 의사가 더 중요하고 니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네 둘이 어떤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다면 그게 우선하고 법은 그러니까 모든 법률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그 계약법 조문을 읽을 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법률학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법률의 규정이 그게 원칙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약속이 없을 때 이제 그게 표준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여러분하고 뭐 직접적 긴밀한 관계는 없지만 이제 과실책임의 원칙은 이제부터 봅시다. 과실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우리나라 민법에 750조인데 각 나라마다 조문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그 근대에 이미 이러한 내용의 조문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 750조를 읽어보면 이건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고 봐도 좋아요. 교재들에는 소개되어 있지만 안 나온다고 해도 이걸 시험 문제 내면 자동차 보험에서 이걸 시험 문제 낸다는 건 좀 넌센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흐름은 이해를 합시다. 750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의 또는 과실을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쉬운 말로 풀이하면 고의는 일부러라고 이해합시다. 일단 또는 그 과실이라고 하는 건 부주의해서 일부러 또는 본의 아니게 부주의해서 그러한 행위로 해가지고 남에게 억울하게 한 자는, 나 이거 억울해.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야. 억울하게 한 자는 그 억울한 놈한테 물어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억울한 일의 주관적인 요건으로 뭐를 알맹이로 하고 있냐면 이 골자는 과실이에요. 일부러 한 경우엔 당연한 거고, 적어도 네가 부주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원칙이에요. 과실책임주의 원칙은 다르게 말하면 과실 없으면 절대 책임 안 진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 750조의 그 내용을, 그 요건을 보게 되면 계약법 공부할 때 법률학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좀 얘기했지만 법률학은 if then의 학문이에요. 공부는 if가 뭐냐, 원인이지 원인. 만약에 이러한 원인이 있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결과가 논리학적인 어떤 그런 구조죠. 논리적으로 뭐가 있으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원인으로 이제 우리는 법률학도들은 뭐라고 말하면 법학에서 요건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과를 갖다가 우리는 효과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이랬죠.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 계약자가 그리고 보험자가 승낙을 하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를 하게 되면 그때 뭐가 발생해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이를테면 담배 가게에 가서 담배를 사겠다라는 의사표시, 얘는 팔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성립을 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법률 요건으로서 계약이 만약에 원인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 계약의 결과로 나는 담배를 달라고 그럴 권리가, 그리고 담배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줘야 하고 받을 또 담배 가게 주인은 뭐예요? 담배를 주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냥 권리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 요건으로 원인이 되는 사건들은 뭐가 있냐면 주로는 계약이에요. 지금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들이 계약법에서 공부한 대로. 그 외에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만약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저놈은 나한테 손해배상 의무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불법행위라는 것도 법률 요건. 그 요건 사실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주관적인 요건이,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가 어떠했었느냐, 위법해야 하고, 위법성, 그리고 그 행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책임 능력도 다 갖추고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관적 요건이 뭐냐?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과실. 우리 민법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 고의라는 개념을, 고의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면책사유의 고의도 공부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좀 할 거니까 공부를 합시다. 고의의 개념은 뭐냐면, 결과 발생을 인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 요소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인식 요소만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고의는 아니고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내가 원했다라는 의욕이 있는 것이 고의예요. 그러니까 인식과 의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결과 발생을 내가 인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원했어. 의욕했다라고 하는 심리 상태. 우리 이게 그냥 일반 말로 일부러 그랬다. 그런 의미에는 이런 뜻이죠. 그런 일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원해서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로 이걸 표현하면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도 이 교과서적인 내용을 얘기할게요. 결과 발생을 여러분은 암기하고 있어야겠다.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인용 대신 의욕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인용하는, 받아들이는, 인정하고 용납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용하는 심리 상태. 의욕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주의는 뭐냐면, 과실은 뭐냐면, 과실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결과 발생을, 정상적인 주의를 태만히해서 게을리해가지고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 또는 결과 회피를 하지 못한 심리 상태. 근데 이 과실은 이렇게 본체가 뭐냐 그러면 부주의예요, 부주의. 부주의라 하는 얘기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는 얘기죠. 주의 의무 위반이 부주의인 것이지.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뭐에 대한 주의 의무예요? 결과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회피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요건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손해의 개념은 손해론에 가서 손해를 더 분류를 세분을 해가지고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의 이 보유되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있겠죠. 그에 대한 침해가 있게 되면 손해인데, 경제적으로 파악한다면 어떤 그 사건이 있기 이전의 이익 상태가 있었는데 그 이익 상태가 사고 후의 이익 상태랑 비교를 해보니까 줄었다. 예컨대 이 사람의 재물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3천만 원의 재물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이 손해인 것이 되겠죠. 재물의 경우에는 차액이 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외 인신손해의 경우에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 같은 것들은 좀 상당히 정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지만, 하여튼 손해는 그렇게 보기로 하고, 하여튼 객관적으로 어떤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요건을 충족시키고, 근데 이건 문제가 별로 안 돼. 이것은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피해자가 입증한다는 건, 자, 우리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if then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그랬죠. 아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권리용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입증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대원칙이 있어요. 나중에 손사이론에서 언급하도록 하고,
이런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런다면 서로 어떤 놈은 권리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놈은 없다고 그래.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투는데 판사는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한데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판사로서는 난감한 문제죠. 그러니까 소송법상의 기술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선가 먼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미국 영어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잘 나타났어요. 버든이요, 버든. 짐이요. 버든 오브 프루프.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짐을 어느 한쪽에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평하게 지울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들은 많이 연구를 하고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권리 항상 이 효과, 벤을 주장하려고 그러는 자, 효과는 권리라고 이해해도 돼요.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그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인 요건, if, 요건, 이것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항상 권리 주장자에게 고지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해지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의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권리 주장자에게 권리 발생의 전제 요건 입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주장자는 누구예요? 피해자죠. 가해자는 이랬어 하고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근데 피해자가 이거 입증하는 건 뭐 어렵지 않지. 발 하나 이렇게 깨졌다, 찢어졌다, 차가 망가졌다 하는 걸 입증한다는 건 이건 쉬워요, 그죠?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이놈이지. 제가 정말 부주의했는지, 제가 일부러 한 건지를 입증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 위법성이란 뭐냐면, 설령 얘가 고의과실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전체 법에 비추어 와서 위법하지 않다 그런다면, 반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법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전체 법 질서에 비추어서 뭐예요? 그 행위나 그 행위 결과 또는 결과가 가치가 없다. 그 행위나 그 결과에 무가치하다라는 판단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또는 그러한 결과는 전체 법률 질서에 어디에 보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무가치한 행위였다. 무가치한 결과였다. 가치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문제 위법하지 않는 건데, 가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말을 이제 좀 자꾸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예요. 그러면 그건 결국 뭐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그 행위는 가치 있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은 전체 법률 질서에 비추어 볼 때 무가치하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행위는 가치 있는 행위야. 이를테면 어떤 친구가 나에게 도발을 해요. 그래서 나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저 친구의 그 강도를 갖다가 제압해가지고 좀 몇 대 두들겨 팼다라고 한다면 그 강도에게 생긴 치료비, 강도가 팔이 부러졌다든지 하는 걸 물어줘야 되느냐?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나의 중요한 법익 침해를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막 흉기를 가지고 나를 달려들고 내 재물을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무술 유단자여서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두들겨 패서 제가 설령 치료비라고 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고 그러한 치료비 발생이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대 두들겨 패면 제가 망가질 거라는 거 인식했다. 그래서 비록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률에는 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가지고 가치가 있는 행위예요. 정당화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면 손해배상 책임 부정되고 되는 거예요. 그런 정당화 사유의 부존재가 위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법률 질서에 비추어서 무가치하다라는 무가치 판단은 정당화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정당화 사유가 그에게 없는 한 위법성은 추정된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걸 입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위법하다 하는 것은
위법성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책임 능력은, 그래서 그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되는데, 책임 능력은 뭐냐면 사물의 변식 능력이에요. 사물의 변식 능력이라고 하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 그 있는 자가 한 행위일 때 행위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전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가 야기한 어떤 손해는 걔가 비록 고의를 가지고 또는 과실로 어떤 결과를 야기했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걔한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가 9살 먹은 아이가 한 7년 전인가 PD수첩에서 봤는데 아이를 동급생을 살해했어요. 그랬을 때 얘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아이는 자기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사물에 대한 이치 이런 것들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아주 소위 말해서 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란 말이에요.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의 경우에 대해서만,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만 형법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민법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으로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요. 사물의 변식 능력이 없는 거라고 확정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형법에서는 딱 민증 까가지고 만 14세라고 확정을 지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미리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 이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죄와 형벌, 어떤 때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이 과해지는지를 갖다가 법률로 미리 정해놔가지고 그러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어떤 형법상의 이념이 죄형 법정주의인데 그러려면 이거를 막연하게 책임 능력은 뭐 한 얼추 14세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증상의 만 14세 미만자는 죄가 아니다. 14세 이상은 죄다라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형법상에서는 만 14세로 확정을 시켜놨는데 민법에서는 민사상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그저 돈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이러는 것은 형법과 달라가지고 우리가 구속을 시킨다든지 인신을 제한하는 일들이 아니고 돈으로 책임을 지는 소위 금전의 복구라는 이런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할 때 돈으로 억울하니까 물어주라라는 것이니까 형법과는 좀 이념이 달라요.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책임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자에 대해서 사물의 변식 능력이라는 것을 획일화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구체적인 타당성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사상에서는 형법상은 이렇지만 우리 지금 논의하는 건 민법인데 민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사물의 변식 능력이 그럼 몇 살에 있느냐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판례를 하나 예를 들면 15세 아이였는데 부정했어요. 사물의 변식 능력이 없다라고 부정했어요. 반면에 13세 2개월인가 된 아이쯤에 대해서도 긍정을 했어요. 책임을. 그러니까 14세가 안 된 아이한테도 책임 능력이 있다. 얘는 사물의 변식 능력이 있어. 똘똘한데 이런 거예요. 반면에 15세가 훨씬 넘은 아이인데도 얘는 멍청해.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 이런 행위에 결과가 야기됐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얘 책임 없어. 라고 하고 부정한 사례도 있어요. 법원 판례 중에는. 근데 다분히 이게 목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사상으로 책임은 꼭 몇 살이다라고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이 사건을 보면 이 일본 판결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미성년자 아이가 어떤 사람한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가해자의 나이가 15세였단 말이에요. 15세가 남한테 제3자한테 사고를 쳤는데 얘의 책임을 부정해버리게 되면 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있죠. 감독 의무자가 있단 말이에요. 감독 의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부정되게 되면 얘를 잘 감독했어야 할 감독 의무자가 있게 되는데 이 감독 의무자한테 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한데 얘의 책임을 인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감독 의무자는 별 돈이 없었어요. 삼촌인가 했는데 별 돈이 없고 얘는 지 아버지가 죽었지만 막대한 자금에 상속을 하네요, 얘가. 그러니까 배상 자력이 얘가 오히려 충분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얘의 청구권을 바로 얘한테 인정했어요, 이 재산을. 15세, 이 경우 13세였던 경우에. 그러니까 다분히 그런 목적적인 게 많아요. 반면에 15세의 경우에 부정했던 경우에 뭐냐면 그 감독 의무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얘한테는 부정하고 얘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책임 능력은 사물의 변식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사물의 변식 능력인데 그게 몇 살 정도에서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냐 하고 민법상으로는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 판례는 이런 예외가, 이런 사안들이 있지만 대개 형법상 비슷한 14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긍정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 형법상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종종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한데 대체로 14세를 전후해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15세 이상 나이가 15세가 되는 아이한테도 부정한 사례도 있었으니까 꼭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민사상의 책임, 사물의 변식 능력도 14세를 정도로 해가지고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동차 사고를 이제 우리는 논의할 거니까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를 가해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13세, 14세 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들은 별로 없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성인들이 될 테니까 이것도 자동차 사고에는 별로 문제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피해자가 아까 효과를 주장하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러한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 일들이 그렇게 뭐 크게 많지 않죠. 나이가 성년인 경우에는. 그리고 위법성 이건 대체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긍정되게 되는 거니까 객관적 요건으로 자기의 손해 입증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의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내부적인 심리 상태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가지고 입증하느냐 말이에요. 부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제도가 소위 그 젠트리들이 만들었다 그랬죠. 시민계급들이. 근데 그네들이 부를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책임주의라 그래서 이걸 최소한 과실은 있어요. 고의는 물론이겠지, 당연히. 나 일부러 그런 놈은 책임져야지. 근데 적어도 고의 없는 경우에도 책임지려면 과실은 있어야 한다. 부주의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이라 그래요. 과실 책임주의라고. 이게 이제 근대에 확립된 제도인데 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은 사실 이게 피해자 구제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 제도를 만든 놈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시민계급. 잠재적 가해자였던 것은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계급들이거든요. 그들이 제도를 정비한 거니까 다분히 지들한테 유리한 걸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해자의 마그나 카르타예요. 가해자를 위한 제도예요. 가해자를 위한 제도.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어느 공장에서 공장 폐수가 흘러가지고 인근의 양어장이 다 떼주고 그랬어요. 그 고기들이. 또는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밭에 스며들어가지고 막 냄새가, 화학약품 냄새가 나가지고 그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인근 농부들이 굉장히 손해를 봤다든지 또는 어떤 공장에서 매연을 막 뿜어대가지고 사람들의 의류를 전부 다 그냥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뭐 손해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커다란 손해를 그 공장들이 기업들이 손해를 야기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따지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그럴 때 이 입증은 어렵지 않죠. 떼죽음 당한 양어장의 뭐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또는 뭐 그 농작물 피해라든지 또는 뭐 의류들의 피해 같은 것들을 손해를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정당화 사유가 특별히 없었을 것이고 그의 책임 능력도 뭐 기업가에 대해서 그 사물의 변식 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 기업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니 참 안 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로서도 한번 봐라. 공장 폐수를 내가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여과장치를 이렇게 2중 3중으로 내가 설치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수가 나가가지고 양어장에 떼죽음을 했다고 한다면 낸들 어떡하느냐. 내게 어떤 부주의가 있다고 말해요. 너라면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냐. 아까 과실의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과실은 이런 거예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한다라는 얘기는 정상적인 주의가 태만이 됐다니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통 사람들을 표준으로 했을 때 방지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주의가 되는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도저히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태만히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불가항력이라고 그랬을 때 과실은 부정되게 돼요. 내가 이렇도록 열심히 했는데도 발생하는 일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액트 오브 갓이라는 거예요. 신한테 물어달라고 그래라. 이 행위는 신이 한 행위다.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달라고 그래라. 액트 오브 갓이 바로 우리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 번역하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항변을 할 때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좌절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극히 유리합니까? 기업에게. 가해자에게 지극히 유리한 불법행위 제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손해가 심대해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제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하면서 바로 그 전체 엔트리 계급들의 부가 축적이 됩니다. 계약 자유로 거래를 활발히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충나는 일들을 다 이렇게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막아주고 있으니까 해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게 적어도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기 즈음에서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래왔던 것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기에 와서 더욱더 이제는 공장제 그냥 수공업에서 공장, 원동기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화되는 그런 사회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제로. 전기기관이 개발되면서 상당히 이제 대량 생산의 시대로 들어서는 게 산업혁명 아닙니까? 산업혁명이 오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그 위험은 더 커지게 되죠. 대량화되면서 위험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다가 1층 짓다가 지금 2층, 3층, 10층 이렇게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의 시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짓다가 2층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발 조금 깨지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10층 건물을 짓는 근로자는 떨어지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산업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을 때 가해자는 누구냐 그럴 때 스스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잘못 누가 한 거예요? 발 잘못 잊었던 근로자. 그런데 그러한 근로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언제나 기업이 과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기업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좀 더 이처럼 그들에게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열어주는 융통성이 있는 공평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과실을 대체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수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수정이 뭐로 나타나냐면 이익설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이익책임주의, 이익설. 어떤 학설이냐면 이익설이요. 과실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익 없으면 책임 없다. 과실은 중요하지 않다. 불법행위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이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그 가해 기업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있었잖냐 너는 그 일로 해가지고 너는 이익을 봤으니까 그 이익 중에 일부를 그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함께 또는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함께 좀 나누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더 공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래서 이익으로 대체합니다. 자,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보험을 할 거니까 자동차 보험을 비추어서 예를 들어볼까?
백작이 하나 있는데 그 백작이 지 집에 듣자 백작이 있는데 마부를 고용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칩시다. 근데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어. 사람을 치었는데 마부가 얘를 치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마차를 거기 과실은 누구에게 있어요? 백작은 잠만 자고 있었어요. 얘에게 어떤 결과 회피 의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과실도 없고 잠만 잤을 뿐이고 얘에게 손해는 얘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 마차에 치여가지고 이 잘못을 야기한 것은 누구냐? 마부야 마부. 마부에 대해서는 얘가 뭐 졸다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졸음 마차 운행을 하다가 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얘에겐 책임이 없는 거지. 얘에겐 과실이 없으니까. 과실 책임주의라는 건 바로 그 힘 있는 자의 보호 책임. 기업에 아까 마그나 카르타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마부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얘의 치료비는, 얘의 그 손해는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얘한테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익설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기업이 또는 그 주인이 얘를 고용해가지고 이익을 누린 것이 있지 않느냐. 이익을 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얘의 손해에 대해서 이익을 본 이 백작도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바로 이제 이익설인 겁니다. 기업의 예를 들어가지고 근로자가 만약에 떨어졌어요. 근로자가 10층 건물을 짓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졌다고 한다면 물론 그 잘못은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것이지만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기업이 그 근로자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팔아가지고 건물을 차익을 많이 얻었으니까 너는 그 이익 중의 일부를 이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배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게 이익설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냐면 실제 행위를 했던 사람의 행위를 했던 사람, 그 사람보다도 더 돈 있는 기업들을 손해배상 책임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학설의 움직임이 바로 이익설입니다. 이익설.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좀 지고 오늘날은 그게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무과실로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사안에서도 백작도 너는 얼굴 마부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얘가 마차를 끌고 다니니까 너는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어떤 이익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너 어저께 돈 땄냐? 그렇다면 마부가 너 여기 이를테면 뭐 백작이 노름을 하러 가는데 뭐 했다 그런다면 얘가 그것 때문에 너 땄으니까 좀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이익설은 직접적으로 과실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업들을 책임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문물이네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마그나 카르타를 점점 어떻게 피해자의 마그나 카르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이런 이익설 같은 것들이 주장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근로자가 떨어졌던 그 기업의 재무 구조가 만약에 이익이 없다면, 지금 적자 기업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게 되죠. 그죠? 마부가 얘 때문에 돈 땄다든지 벌었다든지 하는 이익이 있었다라는 것이 부정된다고 한다면 책임은 또 역시 부정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설의 한계는 뭐냐면 적자 기업인 경우엔 책임 없다는 얘기가 돼요. 해서 요거보다 조금 뒤이어서 나온 학설이지만 아주 정말 진취적인 학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험설이에요. 위험설은 뭐냐면 과실을 대체하는 이익설은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실을 대체해서 위험 없으면 책임 없다. 다시 바꿔 말하면 위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다라고 그러는 주장이에요. 자, 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로자가 10층 건물을 짓다가 여기서 떨어졌다. 추락했다라고 그랬을 때 이 추락한 데 잘못은 근로자에게 있었던 거죠. 근로자가 떨어졌던 거지만
기업, 그 회사, 그 근로자의 회사에서 입장에서 보자. 그렇다면 너는 이러한 그 사고가 발생하는데 위험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가를 볼 때 이런 생각이요. 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자. 하루에 만약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막 10시간, 막 공정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며칠째 야근을 하고 그렇다면 그 근로하자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졸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그 컨디션이 좋을 때는 발을 헛디지 않았을 텐데 며칠간의 야간 작업을 하다가 야근 작업을 하고 피로해질 대로 피로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위가 또 산만해져가지고 발을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그런 행위를 작준한 것은 결국 근로자가 발을 헛디뎠지만 계속적인 열악한 근로 조건이 이러한 사실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한 위험을 네가 초래하게 된 원인이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마부에게 입장에서도 보면 이 마부가 이 마차를 계속 지금 며칠째 얘가 그냥 맨날 노름을 밤마다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마부가 좀 잠 좀 잘라 그러면 어이 김마부 우리 또 가자 그래가지고 얘가 뭐 2시간 3시간씩 잠을 못 자고 계속 마차를 운행해가지고 졸다가 사람을 치게 했다든지 했다면 얘가 물론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거지만 너도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실이 발생하는데 그 위험 요소를 제공하느냐 아니냐 위험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해서 너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거. 오늘날 이 위험설이 엄격 책임주의의 그 근간이에요. 불법행위 제도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과실책임주의는 매우 느슨한 불법행위 제도인데 이거는 굉장히 엄격해지죠. 아주 스트릭트한 라이어빌리티예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엄격 책임주의가 훨씬 더 지금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조적으로 얘기한다면 과실책임주의, 이익설, 이익책임주의, 위험책임주의 이렇게 그림을 그런다면 그 다음에 위험책임주의, 위험설 이렇게 본다 그런다면 요거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거고 이건 굉장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진국 사회는 위험책임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있어요. 이 2단계에. 후진국일수록 2단계입니다. 선진국일수록 2단계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지금 20세기에 그 화학공장들 있죠. 미국의 화학공장, 전력회사, 뭐 이런 철도회사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손해배상 책임이 엄격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못해 먹겠다. 라고 말이 들 정도고요. 이 담배는 누가 폈어요? 지가 열심히 펴놓고 나서 소송해. 내 폐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고 왜 그런 위험한 물건을 팔아먹었느냐고 판결은 뭐라고 그래요? 배상하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종종 들려오는 그런 그 신문 지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보면 담배 회사가 그냥 손해배상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러는 것들을 보죠. 피운 건 지가 피운 거예요. 근데 뭐냐면 담배라는 위험한 물건을 너는 판매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로부터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여튼 결국은 뭐예요? 그 위험하니까 넌 책임져야 한다라.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담배 경고 문구도 굉장히 조그맣게 외국의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해골을 그려놓는데 담배다. 우리나라도 담배 판매할 때 해골 그려놓겠다고 하는 논의를 하는데 그쯤 되면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골초거든. 하루에 적어도 한 갑은 기본적으로 펴줘야 내 몸이 지탱하는 정도로 니코틴에 아주 익숙한 그런 몸이라고 한데 언제부터 지금 입법 발의되고 있는 것 중에 뭐 그런 내용이 있나 봐요. 담배 가게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거기다가 이렇게 서양에서는 그렇게 한대. 그럼 그거 보면서까지 담배를 펴야 되나 그러면 내 이제 인생이 너무 막 불쌍해지고 처절해질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가서는 끊자라는 생각이 많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 하여튼 화학, 전기, 뭐 이런 전기, 화학, 전력회사 특히나 고압볼트, 고압전력이 지나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 뇌종양이 많이 생겼다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승소한 예들이 외국에서 많이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을 좀 보기가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750조 먼저 우선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 750조는 전형적인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건 요건이고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권. 교재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가해자의 과실을 책임 발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행위 일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일반 원칙.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적용된다 할 때 일반법인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근데 일반 원칙이라고 할 때, 언제나 그러하다라는 원칙이라고 할 때, 예외는 언제나 또 있는 것이죠, 예외. 예외 제도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피해자 간의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 750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자, 그러니까, 마부가 마차를 몰다가 남을 다치게 했다. 그때 마부의 그 백작이, 마부를 몰고 있는 마부의 그 주인, 백작이 책임을 지느냐 할 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얘가 행사하려면 우리 750조의 원칙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 졸아가지고 나를 치었다. 그리고 얘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팔이 부러졌다. 라는 객관적인 요건. 그리고 얘는 그 행위에 내가 얘를 뭐 침해해서 얘한테 뭐 강도로 칼을 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얘는 정당방위도 아니었다. 뭐 하여튼 정당한 사유 없다라고 한다면 위법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으니까 위법성 요건도 이제 충족되죠. 그리고 얘는 나이가 뭐 한 40살 먹은 마부였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은 뭐예요? 돈 없으면 책임 없다예요. 재산 책임주의니까 재산으로 책임지는 거지 얘가 마부가 돈 없으니까 뭐 무슨 SK 누구 마냥 한 대당 100만 원을 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죠. 돈으로 책임지는 거죠. 재산 책임. 재산이 없어 얘가. 한다 그런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얘의 책임을 여기다가도 얘한테 돈 있는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백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어떤 회사에 격리부장이 있습니다. 그 격리부장에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격리부장이 상식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얘가 보관하고 있는 회사 사용인감을 찍어가지고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10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얘가. 당연히 이 회사에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격리부장이 대출 10억 받아가지고 날라버렸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한 건 얘죠, 그죠? 고의 과실이 있었던 건 격리부장이고 얘 때문에 은행이 10억의 손해를 받고 그것이 위법하고 얘가 책임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얘가 날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피해를 본 이 은행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었느냐 또는 그 회사에게 뭐 위법하냐 또는 책임 능력이 있냐 이런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얘는 몰랐다 라고 했을 때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정된다고 한다면 좀 공평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자력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시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상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설이 뭐라 그랬어요? 이익설이 있다 그랬죠. 이익설. 얘를 사용해가지고 이 격리부장 사용해가지고 그동안 네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어쩌고 해서 이익이 있었다면 너도 고의과실은 중요하지 않아. 얘 고의과실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일단 성립했다면 그런데 얘 때문에 네가 이익을 얻은 게 있다면 너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게 이익설. 근데 이 회사가 적자 기업이라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이익설의 한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마부에 역시 불법행위 일반 원칙이 성립요건이 전부 다 성립하지만 얘가 돈이 없어서 얘한테 청구를 하려면 어떤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둘 간에 얘 때문에 마부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이 있다면 너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 근데 만약에 백작이 얘 때문에 받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익이 없다 그런다면 또 이게 부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뭐예요? 위험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일을 얘한테 시켰지 않느냐. 지금 마차를 운행하고 그러는 것은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얘를 시켰다고 한다면 네가 이익이 있건 없건 너는 위험을 사회에다가 내놓은 자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해서 이쪽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이제 소리 이익설, 위험설의 그런 어떤 변화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세기쯤 후반에 가가지고 서구 사회에 법률 조문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용자 책임이에요. 이것은 가해자의 바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750조가 사용자 책임이 나타나요. 사용자 책임. 사용자도 책임을 지는 법을 또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민법 756조에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한참 후에 생긴 제도예요. 사용자 책임의 요건은 뭐냐면 첫째는 이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가해자가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피용인이 얘들 마부 또는 격리부장 이 피용 사용하고 있는 피용인의 불법 행위를 성립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 저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격리부장이 또는 마부가 제3자한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이게 부정된다면 이거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직접 행위자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그러니까 격리부장이나 이 마부에게 고의과실이 있었고 그리고 객관적 요건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위법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그려야겠다. 격리부장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그릴게요. 앞으로 통일을 할게. 그래가지고 이 은행에 손해를 입혔는데 격리부장하고 지금 회사하고 관계해서 얘가 일반 불법행위 750조의 성립 요건을 다 충족시키고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전혀 무관계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게 부정된다면 얘한테도 부정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끈이 있다고 한다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회사한테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더 필요로 하는 요건이 뭐냐면 사무집행 관련성이에요. 얘가 격리부장이 또는 마부가 그 사용자, 회사 또는 백작의 사무를 집행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 사용자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한다면 이 둘과의 사이에 회사 격리부장 또는 백작과 마부의 사이에 이게 있어야 한다.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접 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무집행 관련성은 뭐냐? 어떤 것이 사무집행 관련성? 이 사람의 사무에 관해서 얘가 지금 그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 사무집행 관련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 격리부장이 돈 끌어왔을 때 얘가 회사 일로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은 뭐였어? 아니지. 실질은 격리부장이 이거 110억 대출 받아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무집행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횡령행위를 하려고 지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심의 의사는 그 속마음은 회사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횡령행위를 위해서 지금 했던 것이니까 이 은행의 입장에서 피해 은행의 입장에서는 격리부장의 내심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내심은 얘가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부정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용자를 책임에 끌어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18세기에 이미 서구의 학자들은 법원은 점차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 사무집행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심은 중요하지 않다. 객관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는 필요 없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자라고 하는 소위 외형 이론을 만들어내요. 외관주의 이론을.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아서 외형상 보아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격리부장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라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뢰를 쌓기에 충분한 외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심은 얘가 자기의 그 횡령을 위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외형이론은 객관주의.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격리부장은 이 회사 직원임이 명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격리부장이 계속적으로 그런 거래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지난번에도 그 회사 대출 받아갈 때 저 격리부장이 왔었고 이번에도 왔으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가 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외형적으로 볼 때 이건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피용인이 사무를 집행함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사용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 56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피용인이 사무집행에 관련하여라는 것이 반드시 그 내심의 의사는 볼 필요가 없고 외형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봐서 주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서 그것이 그 회사 일 때문인가 보다라고 신뢰하기에 충분한 외형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무집행 관련성이 둘간에 실질은 없었다 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류적 해석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면서 불법행위제도에 자 그럼 결론을 내면 우리나라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750조는 직접 가해자의 책임의 성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가해자가 아닌 실제 배상 자력이 있는 사용자를 책임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피해자의 구제는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직접 가해자는 대부분 또 그 배상 자력이 별로 충분하지 않은 피용인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상 자력이 있는 자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익설이니 위험설의 몸부림 결과 사용자 책임을 서구에서 인정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민법이 쭉 규율되어 왔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이걸 더 봐야 되나 지금? 민법 760조에 또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민법 760조의 중요한 제도는 공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공범인 경우에 그런 어떤 공동행위를 했다라고 했다면 이거를 민법 760조는 공동불법행위라고 그래요. 우린 공동불법행위를 많이 얘기하게 될 건데 공동불법행위는 이런 것이 있겠죠. A와 B가 갑과 을이 의사를 같이 하고 행위를 같이 하면서 뭐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든지 소위 좁은 의미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있어요. 협의의 줄여서 그냥 공불이라고 말할게요. 이러고 또 그대로 쓸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있겠죠.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뭐냐면 A와 B가 합쳐가지고 뭐 했어? A와 B가 이렇게 피해자한테 손해를 가하는 둘의 의사나 또는 행위를 공동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주게 된 경우엔 둘 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모두에게 양장 모두에게 충족되었을 때 이 피해자는 A나 B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법 공부했으면 연대 책임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인데 얘네들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 책임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 전액을 동시 또는 순차로 아무에게나 자기 채권 전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은 자기의 부담 부분에 항변을 할 수 없어요. 내 부담 부분은 50%라든지 난 30%라든지 이런 따위에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이 공동불법행위야. 왜 이렇게 졸아? 5분만 쉬자. 그래서 흔들고 와, 몸 좀.